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또 3대 지수가 오르며 끝났습니다. 섹터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그 전거래일 굉장히 강해서 국내장에 힘을 실어줬었던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는 비만 치료제부터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마침 바이오 섹터가 군집성을 띠고 함께 올라줬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장은 또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며 따로 흘러가게 될까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반전이 나오고 있는 시장 속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짚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견인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0.8%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오늘 2885선까지 터치하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썼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의 상승, 장중 사상 처음으로 6,300포인트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지표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6월 소매 판매, 미국 경제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이 소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0.1%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되겠고요. 특히 4월과 5월에 두 차례 연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지금 관세,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하구나, 소비가 냉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그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이 증명되는 수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온 실업 지표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 전주 대비 7,000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조하구나 시사를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중 갈등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흑연은 핵심 배터리 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중국이 그간 흑연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관세까지 합쳐서 이제 중국산 흑연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총 160%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 미국에 대해서 3차 보복 준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번에는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인 미국의 서비스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EU 내부적으로도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들도 있다고 하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뉴스를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파월 의장 해임설로 인해서 이 약간의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한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어제 발표됐던 TSMC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분기 순이익이 61%나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구나 확인이 됐죠. 엔비디아, AMD의 칩이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의 시세까지 함께 자극을 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1%, 브로드컴이 2%대 상승하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AI 관련주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GE 버노바, 전력망, 밸류체인 종목까지도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쓰는 강력한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오픈 AI가 AI 비서인 챗 GPT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챗GPT한테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쯤에 예약 가능한 레스토랑 캐치 테이블에서 찾아서 쭉 정리해줘. 뭐 이렇게 시키면 자동으로 그 앱에 들어가서 그 요구한 사항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서의 역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챗GPT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픈 AI의 대표적인 협력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보니까 함께 주가 시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0.7% 내렸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버와 루시드 간의 협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감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매출액 110억 8천만 달러, 16% 뛰어 올랐고요. EPS가 7.19달러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출시됐던 분기이기도 하죠. 지금 오징어 게임 이 시즌3가 지금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들을 통틀어서 조회수가 1억 2천만 뷰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비영어권 콘텐츠 가운데에서는 가장 크게 흥행을 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흥행이 넷플릭스의 호실적을 이끌어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이번 분기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역시 한국은 콘텐츠가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만 아쉽게도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할 거다라는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암호화폐 관련주들입니다. 미국 하원이 3대 크립토 법안을 밤사이에 드디어 한 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클래리티 다 통과가 된 것이고요. 사실 이 소식이 장 마감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앞두고 전해졌습니다. 그 직전까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대를 찍고 통과 소식이 나오자마자 세론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자 관련주들의 시세도 동조화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만 그래도 라이엇 플랫폼이라든지 갤럭시 디지털 등 일부 종목들은 6%대의 강력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자, 루시드 어떤 뉴스가 있었냐? 우버, 루시드 그리고 이 누로라고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3사가 합작을 해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루시드가 만드는 전기 SUV에 누로의 4단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요. 그 차량이 앞으로는 우버의 플랫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로 탑재가 되는 겁니다. 향후 6년간 SUV가 2만 대 투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루시드의 우버가 3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루시드의 주가가 참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30%대 폭등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오늘 그 흑연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기조가 재확인됐고 그러자 퀀텀스케이프, 최근 코브라 분리막 공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앨범알 주가, 중국 정부가 칭하이 지역에 리튬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리튬 가격이 이달 들어서 7%대 상승 중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는 기대감 속 7%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에서는 오클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사전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전 신청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건데 정말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걸 해냈다는 소식 속에서 오클로의 주가 4%대 반등했다는 뉴스도 오늘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 뉴스들 국내 증시 어떻게 소화해갈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크게 빅테크가 이끈다던가 아니면 특정 바이오나 헬스케어에서 강한 주도력을 보여주진 않았으나 미국 내에서 테마나
각 섹터별로 영향을 줄 종목 뉴스들은 꽤 많았습니다. 국내 어떻게 연결될지가 오늘 참 궁금하네요. 자, 일단 어제 증시 분위기 정리하면서 준비해보죠.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반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만 봐도 반전의 키워드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SK그룹주가 부진했던 가운데 삼성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는 수출주가 강했어요. 조선방산, 자동차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개별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0.7%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탠 바이오입니다. 로봇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도 올랐다가 내리는 등 이 장중 변동을 꽤 크게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슈별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롱숏 체인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꽤나 달리 나타난 점을 짚어봐야겠죠. HBM의 경쟁 심화, 가격 결정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고드만삭스에서 HBM 가격 하락을 전망했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TP를 깎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로 인해 SK 하이닉스가 9%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요. 개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일 거고요. 오늘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지니까요. SK와 SK 스퀘어 같이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본주인 SK 5% 빠졌고요. SK 스퀘어 역시나 꽤나 큰 폭의 급락을 8%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HBM에 대한 우려라는 키워드에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 ISC 등이 동반해서 하락했고요. 반면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10년간 꼬리표처럼 달라붙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강력 매수와 함께 어제 3% 이상 뛰었고요. 어느덧 66,700원 외국인 기관의 매수 명확하게 수급이 서로 달랐던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 바로 바이오인데요. 7월 진입하면서 바보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의 붐은 반드시 온다의 줄임말인데요. 바이오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꽤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흔들릴 때 국내 바이오가 약간의 변동을 주는 정도,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 국내 바이오는 더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른 섹터 대비 그렇게 선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소외라는 키워드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고 개별 바이오들 모멘텀이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제장에 존슨앤존슨의 호실적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에서 차례로 기술 이전을 한 렉나자 쪽에 병용 매출이 올라간 점을 살폈었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형주인 유한양행이 훨씬 더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20% 상승이었고요. 오스코텍도 나쁘진 않았죠. 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 이슈와 그리고 일라이릴리 등의 제약 바이오 비만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펩트론 20%의 상승세,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삼천당제약 등의 비만 쪽에 시장의 관심이 꽤 쏠렸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그 밖의 종목들까지도 함께 가면서 어제는 제약 바이오가 군집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mRNA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슈 속에 제넥신이 상한가를 갔고요. 자회사가 동남아시아 회사와 항암제 관련한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또 국전약품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큰 종목부터 아랫단의 작은 사이즈 종목까지 두루두루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희비가 엇갈렸고 바이오에서는 전방위적인 강세 분위기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조선, 방산, 화장품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그들만의 스토리에다가 불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같이 붙었어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느낌인데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어딜까? 조선, 방산, 화장품 이쪽으로 어제 관심이 좀 있었고요. 때마침 지정학적 불안이 강화됐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이것은 방산으로. 한미 협상에 대한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니까 임박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불안이 조선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불안으로 인해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관세 불안의 화장품으로 불안의 키워드를 달고 이들이 기존의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내추럴 엔도텍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화장품은 쉬었다가도 또다시 일어설 힘을 숫자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일단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시각들도 꽤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섹터는 참 잘 가고 있네요. 자, 조선 쪽에 추가된 뉴스가 있는데요. 대만 회사에서 하나오션에 LNG DF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와서 강화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바이오 쪽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바이오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건 주요 종목들의 굳건함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이제 메세라에 대한 알파벳의 투자 이슈로 D&D 파마텍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알테오젠이 급등을 보여줬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 로열티에 대한 기대, 혹은 ARTP4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짚었던 것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룬드백이 진행하고 있는 APB-A1에 대해서 임상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 이 종목이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된 것이 바로 존슨앤존슨의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러면 존슨앤존슨과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부각이 됐고요. 어제장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펩트로는 루프원 이슈와 비만 당뇨 쪽 이슈가 같이 맞물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강세였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무죄 소식, 스텔라라의 PBM사 공급에 대한 기대 이슈 여러 가지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에서 시세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시장 내에 제약바이오의 존재감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개별 모멘텀은 전체적인 관세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바보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에 보여드렸던 바이오 위인전이 아닌 위주전, 생물보안법 이슈라는 것의 키워드는 이 법안이 어떻게 된다를 떠나서 결국에는 빅파마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어제 이들 종목은 일단 다 올랐고요. 적응증 확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역시나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의 오리지널 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약을 개발한 거라면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떠한 성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형을 업그레이드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쪽, SC 제형의 알테오젠, 램시마 SC,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짚어봤었고요. ADC 측면에서는 리가켄과 ABL 바이오, 장기 지속형이나 혹은 경구용 치료제로 소비자들의 편의나 혹은 투여 횟수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다만 아쉬운 건 밤사이 미국장에서 헬스케어와 비만 당뇨 쪽이 하락했죠. 중국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의 개발이 가속되면서 꽤나 좋은 효능을 보이는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나타나서 미국의 릴리 등을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요즘 미국장에 크게 우리가 연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국내 바이오가 가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기는 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봐야겠죠. 이 정도 흐름이 나온 걸 보고 있으니 굉장히 낯선 기분이었어요. 파란색이 바로 삼성전자이고요. 빨간색이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갈렸던 어제의 흐름이 되겠죠. 최근의 흐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 재개 이슈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내리 강세였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을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 어제는 조금 크게 충격을 받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나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춘 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 HBM의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한 점을 받아가면서 10% 정도 하락을 했죠. 경쟁 심화 우려긴 하지만 사실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도 금액도 꽤 컸어요. SK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가운데 하이닉스, SK, 네트워크스, SK스퀘어 등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리고 HBM4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시디램 얘기 많이 드렸었죠. 일시디램 쪽에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HBM을 공고히 잡고 있던 SK하이닉스에게는 이 HBM 가격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며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 HBM 쪽에선 지금 잃을 게 전혀 없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기대 요소가 등장하며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삼성전자 일단은 3%의 상승, 외국인의 매수 속에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갔고요. 삼성그룹주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이슈에 모조리 다 강한 반응을 보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 물산, 삼성 SDI, 호텔신라, S1, 삼성증권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 강화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꽤 집중되는 듯한 하루였네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반도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엔비디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 미국 내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기록했고 빅테크는 AI 투자 아낌없이 하네요.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HBM과 일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지워터가 마이크론 HBM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며 이틀간 마이크론이 하락했고요. ASML 내년도 성장 불확실하다라고 코멘트했죠.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삼성향 기업들은 조금 더 강했고 HBM이 강력하게 묻어있는 기업들은 하락하는 모습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방향이 앞으로 반도체 섹터 내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하이닉스가 계속 부진하다면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센티 위축은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를 들여다봤는데요. DS투자에서는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 부담이 있었으나 여전히 HBM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좋다라는 점이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HBM이 경쟁 심화돼 있다고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흔들림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진 우려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통과하고 유의미한 공급을 해야 그때서야 현실화되는 부분이지 그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HBM 공급 과잉, 대중 수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HBM3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추론용 서버 ASIC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실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그럴 리 없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내년까지 영업이익 45조 정도 내년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추정치를 낮출 만한 포인트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HBM4 가격 인상분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로 잡아도 ASP가 역성장할 일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국투자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바닥을 확인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본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보기는 이르다.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고요. 목표가 34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 섹터 내 탑픽을 하이닉스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쟁사 대비 유리한 HBM 원가 구조와 높은 수율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올해 내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해지는 건 7월 24일이 될 건데요. 7월 24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실적 내용도 내용인데 앞으로의 컨센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7월 24일 꼭 적어 놓으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계속 갈 것인가? 간다면 누가 이끌어줄까? 삼성전자일까? 하이닉스일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 막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교집합이 되는 종목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드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조성호 부장님 그리고 진맛쌤과 같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 TSMC 실적이 어제 나왔죠. 2분기 순이익이 61% 급증이었습니다. AI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현재 고객사 관련해서 관세 이슈로 변화가 없는데 4분기 때는 관세 영향을 일부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다만 모두 예상을 좀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TSMC 실적에 강력한 AI 수요를 재확인했다라는 평이고요. TSMC 밤 사이에 3%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TSMC 실적 보시면 다들 엔비디아 떠올리시잖아요. 엔비디아도 그 덕분에 일단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좋은 시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장에도 비교적 반도체 종목들이 긍정적인 힘을 실어줬죠. 자, 시장 측면에서 뉴욕 증시는 모두 올랐죠. 강한 소비, 견조한 소매 판매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도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만 마이크론이 HBM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하이닉스가 빠져버리자 마이크론이 또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반도체로 봤을 때는 약간의 중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위 상위 개념인 AI에 대해서는 굳건함이 아직은 엔비디아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바이오 쪽도 중립입니다. 이제 비만 당뇨나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꽤 떨어지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요즘 그쪽과 크게 연동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 정도는 반영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와 바이오는 오늘 국내 시장의 판단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올랐습니다. 개별 테마나 이슈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미국 전기차 진영에 약간의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국내에는 어떨지 봐야겠죠. 중국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으로 볼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체코 간의 SMR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클로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사전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공시로 미국 내 원전주가 올라가긴 했는데 국내 원전이 요즘 살짝 좀 분위기가 쉬어가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다른 분위기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특징주가 가장 눈에 띄었던 오늘입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루시드, 우버와 협력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무려 36%나 폭등을 기록했고요. 루미나테크가 여기에 라이다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에 12%의 급등을 또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주 넣어봤고요. 퀀텀스케이프, 전고체 쪽 배터리 업체죠. 앞서 체리냉커 언급 주셨던 코브라 블리막,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훨씬 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20% 정도 올라갔는데 자율주행, 라이다, 전고체 쪽의 키워드, 그 외에도 뭐 양자 쪽도 올라갔고요. 드론 쪽도 또 추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테마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자율주행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자율주행은
다양한 센서로, 그게 카메라가 됐던, 레이더가 됐던, 라이다가 됐던요.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제어를 하는 것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현재 대부분의 완성차는 레벨 2에서 3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벨 4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레벨 5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전 구간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조금 국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레벨 5는 어디든 자유롭게 사람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CES 2025에서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최초의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코스모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같이 공개하고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죠. 자율주행의 장점은 많이 거론이 되죠. 운전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절약,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문을 연다 등의 장점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산업은 더 많겠지만요. 일단 자동차, 전기차, AI와 반도체, 위성통신, IT 부품, 배터리, 그리고 해킹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보안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율주행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일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상 국내에서 보기보다는 해외 시장의 업체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미국 내 주요 로보택시 관련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금 레벨 4에서 5 사이에 진영하고 있고 주로 보는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우버가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죠. 레벨 4 정도이고요. 라이다와 카메라. 아마존의 죽스 레벨 4 라이다와 카메라입니다. 루시드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죠. 우버와 뉴로의 합작으로 인해서 레벨 4를 예상하고요. 라이다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크게 봤을 때 어디가 있을까요? 웨이모, 바이두, 엔비디아, 또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 앞서 이제 루시드와 협력한다는 뉴로, 그리고 테슬라, 거기에 모비라이는 ADAS 부분에서 조금 인텔이 인수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쪽이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 모셔널로 야심차게 자율주행 기술, 정보, 데이터 수집 등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테슬라, 아마존 혹은 루시드, 웨이모 여기와 경쟁하는 또 현대차 그룹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바이두나 화웨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패스트 팔로워로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이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다시 한번 일단 분류는 해보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마흔 AI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거고요. 부품 쪽에서도 삼성 전기, 사막 콘덴서,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공조로 또 한 번씩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서 변동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라이다 측면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통신 기술 솔루션 업체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자율주행 뉴스가 나와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현황을 살짝 정리해봤네요.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자, 시장 전체적인 측면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소비 개선으로서 경기 우려가 좀 축소되며 뉴욕장은 반등했고요. 그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았는데 서명이야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1경 2천조 규모라는 미국의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전일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 좀 변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세론일지 매수 기회일지 궁금합니다. 다만 어제 저희 출연자의 발언으로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보다는 미국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주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요. 오늘 출연자는 또 어떤 의견일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죠. 조선, 방산 이쪽에서 화장품에서 한 번씩 올라주고 그리고 하루는 반도체 갔다가 하루는 바이오 갔다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는 조금의 연속성을 띠고 있는 분위기라서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보면 반도체는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올랐고 마이크론은 하락했어요. 어제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가 급락한 것에 이 분위기가 계속되는지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시티증권에서는 상승의 촉매 관찰할 기간이다. 삼성전자를 단기간 동안 꽤 집중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를 받쳐주는 AI 데이터 센터는 굳건한데 그 가운데서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밸류가 좀 과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일부 우려가 등장하며 어제 하락했던 거였죠. 마침 또 하이닉스에 있는 수급이 삼성전자 등으로 나가는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저울질 한번 오늘 전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쪽입니다. 미국에서 비만 당뇨 헬스케어가 부진했으나 전일 국내에서 바이오가 군집성을 띠고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또 주요 수급, 사모펀드, 외국인 등에서 이쪽을 사줬다라는 측면에서 봐야겠죠.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거기서 정은경 후보자가 제약바의 육성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냈던 바도 있습니다. 자, 바이오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바, 셀트, 알테, 리가캠, 에이프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요즘 좀 잠잠한 보로노이는 또 한 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전략 챙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중국의 흑연에 대해서 미국이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국내 영향도를 봐야겠고요. 모델 Y 주니퍼의 인도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소재에 그래도 볕이 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Y 했을 때 떠오르는 종목은 LNF죠. 가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퀀텀 스펙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점에서 일단은 체크사항을 넣어보고요. 자율주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관련한 밸류체인들 언제쯤 관심 받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오늘 나오고요. 금요일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앵커랑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비만 당뇨 관련한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진짜 오랜만에 이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던 만큼 비만 치료제가 살짝은 소외를 당했는데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다시금 호재성 이슈를 안고 뜨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전일장 시세만 보더라도 그것을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제넥신이 어제 29.9%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정리해 본 겁니다. 제넥신은 이제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전일 기대감을 안고서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19%대의 강세를 정규장에서도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 발표 직전 단계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장에서 13%대, 애프터마켓에서도 14% 가까이 되는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것도 호재가 되지만 어제 결국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만 치료제라는 항목이 올라운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만병통치약이야 먹어봐 라고 말을 하면 나한테 약 팔지 마 이런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만병통치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보고한
이러한 결과 내용에 따르면 이 GLP-1 약물이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도 37%,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도 30%가량 낮췄다라는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사망 위험까지 낮추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불어일으키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도 나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보시더라도 올해 1분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무려 169.8% 성장하면서 1,08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은 위고비를 중심으로 주도된 움직임이었는데, 위고비가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의 판을 주도하다 보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의 매출액도 지난 3월에는 10억 원이었지만 이번 5월에는 90억 원까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GLP-1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타이틀로만 이렇게 시장이 커졌는데 이번에는 사망 위험도까지 낮춰주는 만병통치약으로 거듭이 난다면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약형, 주사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별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는 쪽은 어디일지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일상 승인 완료를 받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상 일상 계획에 진입한 경구용 GLP-1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 외로 보신다면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산업부 국책과제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한다는 모멘텀도 갖고 있는 만큼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면 D&D 파마텍이 함께 딸려오는 키워드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면 인벤티지랩이 이제 장기 지속형 약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 지속형 약물 상업화 가능성이 제시가 됐는데요. 지난달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 후보 물질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주목도도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 내용에 따르면 약물 노출 농도가 42일 이상 동안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목표치는 30일 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목표치를 월등히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인벤티지랩 결과 잘 내고 있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GLP-1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2027년에 비만용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는 알약형이었고요. 다음으로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살펴본다면 지금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쪽이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제넥신이 있습니다. 제넥신이 이제 임상 2상 완료 소식은 예전부터 들려왔는데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임상 3상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 중국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쪽은 이제 펩트론이 있는데 펩트론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개발을 하는데 주사형 비만 치료제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세라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구형과 주사형을 모두 다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중 노출 종목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경구용과 주사형을 모두 다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줄어들고 기회는 높아진다라는 차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지 그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를 살펴봤더니 전일장 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종목은 펩트론이었고요. 어제만 13만 6천 주를 담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 살펴봤더니 역시나 펩트론 일주일 동안만 37만 주를 넘는 물량을 담았고요. 7월 들어서 매수 3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종목 또한 펩트론이었습니다. 7월 지금까지 39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펩트론의 물량을 담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떠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앞으로 더 잘 갈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러한 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펩트론은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잘하면 뭐든 잘한다. 그리고 그게 적용되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호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조숙증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원 상업화 소식입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 루프원 상업화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루프원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에서 월 1회까지 투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펩트론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 루프원만 보시더라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루프원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입센 등 빅파마들 중에 극히 일부만 승인받을 수 있는 물질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기업이 바로 이 펩트론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 펩트론이 유일한 가운데 기술력을 상업화를 통해서 검증을 종결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앞으로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하면 일정별로 그 일정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내에서 가장 빠르게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기업을 살펴보신다면 일라이렐리가 대표적인 기업일 텐데 일라이렐리는 이제 경구용 GLP-1 약물인 오포글리프론 3상 시험 이게 이제 2025년 말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렐리를 가장 빠르게 좀 따라올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일동제약이 꼽히고 있는데 한양증권에서 일동제약이 국내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에 가장 빠르게 이러한 개발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내달 톱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임상 2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로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중에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점,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정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일라이렐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잘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법의 약으로 거듭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 플레이 가능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이지만 또 오늘을 대비하는 전략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참 캐릭터가 명확한 두 분을 모셨어요. 금요일 이 두 분과 대화하는 날 재밌습니다.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국내 순환하면서
이제 업종들이 돌아가면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수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들이야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더 좋은 분위기라는 데 다들 공감해요. 부장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인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 네. 가시도 친 장미 같은 그런 시장. 가시도 친 장미. 아름다운데 비유가. 섣불리 네. 들어가니까 찔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매일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장미꽃은 또 피지만 또 섣불리 또 잡으셨다가 또 가시에 찔리는 일들. 그러니까 매매 난이도가 그만큼 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미묘한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일단 기세등등했던 쪽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해줘야 되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바이오나 2차 전지도 최근에 어쨌건 기지를 펴는 것 같고 서서히 좀 이제 3,200을 좀 베이스 캠프로 꾸려서 이제 그 위로 가려는 시도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과도기에서 좀 몸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지수가 올라 있어도 내 종목이 빠져 있는 일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이렇게 좀 넓게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시장의 지수에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한 섹터나 종목에 너무 몰입하시다가는 그 소외감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은 좋지만 가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시도 친 장미 같은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시장은 좋은데 가시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진만 쌤이 이제 지속적으로 섹터별로 이제 분산해서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은 되게 몇 개의 두더지가 올라와서 이제 그걸 뿅망치 때리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또 이게 바닥으로 내려갔었을 때 또 칠 수도 없고 또 그만큼 깊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넓지 않은 섹터를 커버하시는 분은 정말 어려운 시장일 겁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도 되게 좋았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양쪽의 분위기가 갈리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여파 또 이제 최근에 또 지주사도 올라왔는데 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SK 지주사 라인업인 SK 본주, 그다음에 SK 스퀘어까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 요즘 이제 연동성이 되게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좋기는 합니다. 즉 이제 지수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 안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돌고 도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랑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바닥 따지고서 올라오는 것에 올라오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걸 제한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된다라는 게 시장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CPI랑 PPI 지수가 되게 좋게 나오는데도 그렇게 크게 환율이 빠지지 않았고요. 10년물 채권금리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은 관세 여파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7월, 9월 금리 인하도 사실 조금씩 이제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두더지 게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더지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니까 조금 대응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길목 잘 지켜서 수익을 나고 계신 분들이야 고민이 적을 수 있겠지만 따라가기엔 조금 버거운 그런 장입니다. 하나씩 또 이슈별로, 섹터별로 들어가 볼게요. 조성호 부장님,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성호 부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차례 다방면의 전략을 주셨는데 어제 하이닉스의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골드만과 국내 증권사의 두 리포트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정말 HBM 가격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국내 증권사에서는 또 반박 리포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업종의 탑픽은 하이닉스다 막 이러는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세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급락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좋을 때야 제가 약간 초치는 얘기를 해도 애교로 봐주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으실 상황 같아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어제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그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또 반대급부로 또 삼성전자에는 호재성 이슈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비되는 효과가 조금 더 강렬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중립 의견, 그러니까 매도 의견도 아니고 중립 의견 하나 이렇게 9%까지 급락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언제 한번 좀 챙겨야지 하는, 그리고 또 챙기고 또 삼성전자를 사야지 하는 그런 수급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수급들은 이제 이게 어떤 매도의 빌미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굳건하다고 믿었던 HBM 쪽에서의 앞으로 노이즈를 전망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HBM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간밤에 또 TSMC의 실적이 사상 최대 나왔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지금 뉴욕 증시에서 전임 미답의 시총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어제 급락을 계기로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 오늘 아침 또 이제 국내 하우스에서는 또 이제 반박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투심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반도체 투톱에서 우위를 점했었던 SK 하이닉스가 이전보다는 조금 행보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최종 무죄 선고라는 것이 네. 또 삼성전자는 분명히 호재로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뭐 둘 다 저는 뭐 관점은 좋게 봅니다만, 기대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최근에 단기간 6만 원 올라오고서부터 쭉 빨리 갔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막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뭐 6만 원 아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네. 거야. 이제 저 보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최초에 말씀드릴 때보다 15% 정도 올라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치고는 15%면 참 괜찮은 수익률이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내려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장의 또 어떤 숙제와도 지금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비단 HBM 이런 어떤 지역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지는 그 상징성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정말 3,200을 교두보로 해서 4,000으로 간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종목인 것만큼 분명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가격적으로 삼성전자 15% 수익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뭐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뭐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끌고 가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뭐 이제 최종 무죄 선고라는 것이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의 소멸,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뭔가 홀가분한 마음에서 무언가를 또 시장에 던져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삼성전자도 분명히 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급등한 거의 그런 셈이긴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여건들이 조금 더 윗방향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에 오비락인지 또 하이닉스 쪽에 노이즈가 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덱스를 추종하는 수급이라면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무게. 그러니까 어제 하이닉스 급 나올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 네. 이런 좀 대비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무줄 얘기는 뭐예요? 고무줄은 제가 고무줄의 비유를 뭐 비유해드리려다가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무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종목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게 더 늘어날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 왼손 쪽으로 해주세요. 저희 이쪽으로요? 배경이 예,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반대. 예. 예. 그러니까 고무줄이 하이닉스는 솔직히 이만큼 늘어나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늘어나 있지만 더 늘어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골드만삭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 상태의 고무줄이었어요. 완전 바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끊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 이러다 언젠가 딱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뵙기 때문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일주일 뒤에 이제 그걸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노파심이 크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나와서 정말 큰 거 재미없는 거 너 왜 삼바 얘기해, 너 왜 한미약품 얘기해, 너 왜 녹십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제 얘기 듣고서 이게 괜찮아 보여서 접근하셨는데 저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이고 저는 언제나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고무줄 이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항상 이제 안 늘어나 있거나 이제 늘어나려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린 거죠. 팽팽한 거는 조금. 예, 이미 이렇게 늘어난 건 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고무줄 이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의 키워드를 손가락 끊어지면서 맞으셨는데 네. 괜찮으신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지 네, 그리고 네.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이 좀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취지를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많이 걱정되시면 사실 중간중간에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AS 차원에서 계속 방송에 업데이트 해갈 수 있으니까요. 작은 종목도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진만쌤께 여쭤볼게요. 진만쌤은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계속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커버를 해 주실 텐데요. 어제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삼바와 하이닉스 기류 속에서 소부장이 어떻게 될지도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가격이 뷰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66,000원에 가니까 하이닉스의 야성을 잠재울 대항마.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었고요. 하이닉스는 갑자기 HBM에서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즉, 가격이 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3일 전이랑 어제랑 엄청나게 큰 기술력의 격차가 벌어졌다?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만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랐으니까 그 뒤에 맞춰서 후행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언젠가 있을 HBM의 피크아웃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지만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도 아직도 이제 샘플도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올 그럴 걱정은 사실 수출 데이터가 꺾이고 난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즉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의 공매도 리포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호재성을 이슈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었던 이유, 즉 2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 구형 HBM을 아예 그냥 상계 처리를 해버렸으면 즉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이제 날려버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발 엔비디아의 H22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한번 재고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영업이익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폰 교체 수요 급증. 자, 요즘에 핸드폰 바꾸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보조금 혜택이 정말 많고요. 저도 이제 일부 이제 핸드폰 한번 바꿨었는데 그만큼 이제 보조금 지급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져서 되게 이제 갤럭시 라인들에 대해서 바꾸는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플립과 폴드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단통법 폐지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구형 HBM의 수혜 이런 분위기로 봐서 삼성전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제 아마 키 맞추기가 얼추 됐으니까 이제 외국인 자금만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최근에 분리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돼서 여기서 외국인 자금만 잘 들어오면은 둘이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하이닉스에서 빠진 돈이 그대로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네. 5,400억을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5,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신규 자금이 시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돌고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의 상승은 반도체 쪽에서 호재성 이슈 보기보다는 순수하게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이제 베니핏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올랐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소부장 이야기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만큼 소부장들은 어제 하이닉스 하락에 맞물려서 또 떨어진 기업들도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짙은 YC나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많이 올랐지만 다 끌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삼성전자 얼추 이제 66,000원이면 많이 올랐지 7만 원이면 많이 올랐지 했는데 소부장들은 여전히 이렇게 신고가 못 뚫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부장들은 잘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고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여나 또 만약에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가 삼성전자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그만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정말 예민한 사이클 종목이라서 잘 못 고르면 물렸을 때 조금 이제 손실이 났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느린 기업이다라고 느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거면 소부장 쪽은 조금 이제 이름 있는 네임드 혹은 삼성전자에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을 혹은 하이닉스에 추종하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 좋지 너무나 작은 기업들은 하나의 테마성 이슈로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거래 대금이 15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7조 갖고 가고 유한양행 2조 갖고 가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이닉스도 오늘 일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둘이 키 맞추기가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장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함께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진만쌤의 시각이었고 반도체 소부장 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몇 가지 후보 좀 추려주시죠. 일단은 저는 그 안에서 조금 지켜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향 기업과 하이닉스 향 기업은 분리하되 그래도 이제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그 기업의 유상증자 여러 이슈를 제외하고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향 테마성 이슈로 보시게 되면은 뭐 YC가 가장 탄력이 있고 만약 이렇게 삼성전자가 괜찮으면 또 CXL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오셈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반도체 기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리노공업 사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50%가 넘는 기업은 사실 흔치 않은데 제조업 기준으로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코스닥 스몰캡 쪽에서 공략을 해보시겠다. 리노공업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탄력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YC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 향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근접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짚어봤고요. 어제 국내장은 사실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이슈가 되긴 했으나 바이오 쪽이 훨씬 더 그 조성호 부장님 자주 말씀 주시는 군집성을 띠고 움직였습니다. 바이오텍 대장주들부터 2군까지 함께 갔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들도 같이 갔어요. 존슨앤존슨 이슈 속에 유한양행이 뛰는 걸 보면서 부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한양행, 녹십자, 삼바 이런 대형주 긍정의 코멘트를 많이 주셨었는데 여전한 의견이십니까? 네, 올 것이 와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바이오를 말씀을 드릴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여러분들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에 있는 대형 이제 제약주들은 그래도 꾸준히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은 악재로 물려도 기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코스닥에 이제 많이 몰려있는 신약 기반의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차해서 이제 조금 넘어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이 힘든 기간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특유의 그런 어떤 성질,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 바이오에 대한 아픈 추억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오는 이제 거의 뭐 오로지 이제 코스피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만 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3,200까지는 왔어요. 근데 3,200까지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신흥 권문세족들 덕분에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조방은 뭐 지화자 이런 애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3,200을 교도부로 해서 정말 4,000으로 정말 가는 여정이라면 삼성전자만 해줘서도 안 되겠지요. 반바지가 해줘야 돼요. 우리 산업과 시장을 대표하는 빅 트로이카잖아요. 시총 비중도 제일 큰 빅3고 결국에 이제 이쪽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수급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한 번 정도 이제 2차 전지도 그럴 때가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오가 먼저 그 어떤 순서를 점한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용 회장의 또 무죄 이슈가 이제 조금 더 이 불쏘시개가 됐던 측면이 있고 어제 뭐 유한양행은 20% 급등을 했고 녹십자도 9% 급등, 한미약품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이 일제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바이오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뭔가 좀 칭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수급들이 코스닥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군집성을 강하게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의 여세를 몰아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어제 분명히 시장에서 확인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다른 거 안 사고 바이오만 사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이쪽의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바이오 쪽에도 이제 추세적인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대형주로 삼바,
뭐 셀트, 한미, 녹십자, 유한 이 중심으로 대응일까요? 네, 아무래도 특히나 바이오가 개별주 잘못 말씀드리면 업보가 제일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업보를 쌓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코스피 대형 제약주들이 여전히 괜찮고, 하지만 어제 급등한 유한양의 녹십자를 오늘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어제도 분명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게 있으면 덜 오른 게 있단 말이죠. 오히려 쌈바가 덜 올랐어요. 그런 어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미약품도 거기에 비해 좀 덜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은 오늘 타이밍도 괜찮다고 보는데, 뭐 유한양이나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에 따른 분명히 반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러면 대형주 몇 개를 포진해 놓고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겠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진만쌤, 에이프릴바이오 지난 시간에 제가 제2 알테오즘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에이프릴바이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에이프릴바이오가 이제 룬드백 등과 함께하는 임상에 대한 기대 등등을 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0%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데 이 종목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좀 다양하게 전략 주신다면요? 네, 사실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좋게 보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일단 바이오 이제 어제 이제 체크 포인트 유한양의 미친 상승이죠. 근데 실제로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4월에는 또 잠잠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더해서 좀 상승력이 급격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등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이 유한양행은 뭐 실적이 여전히 강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전 실적에서 약간 부러졌을 때는 R&D 비용이 워낙 많았다라는 그런 네. 치명타가 있는데, 이게 또 호재성 이슈로 보게 되면 또 여전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기업 이제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는 좋을 것 같고, 제가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바이오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질 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 키 맞추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바이오 쪽이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개별적인 이슈나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의 그런 근접성에 따라서 조금 탄력성이 바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하면은 이제 덜 오른 우량주, 사실 이제 녹십자까지 갔으면은 정말로 무거운 종목까지 같이 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제 부장님처럼 비슷하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렇게 노이즈 낀 종목이다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비만약 치료제라든지 여전히 돈 잘 버는 회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제일 무난하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손실률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적게 발생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원하신다면 그래도 단일 IP가 있거나 혹은 이제 붙었을 때 거의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삼천당 제약이 여러 가지 노이즈 차원에서도 기술적인 부분들로 가장 좀 유의미한 부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 후발주자 역할을 신약 기업들이 오르고 그 이후에 삼천당 제약이 오르는 그런 액션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관심 가질 것은 삼천당 제약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에이프릴바이오나 알테오젠 뭐 이런 말씀 주셨던 종목들은 끌고 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좀 관심 둘 법한 건 삼천단 제약이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여전히 에이프릴바이오도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지금 사기에는 가장 좋고, 만약에 이제 오늘 트레이딩 혹은 만약에 오늘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을 찾아보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도 충분히 그 안에 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성호 부장님한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 듣고 진만쌤의 유망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쪽 변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명히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트렌드인 건 분명한데, 국내에서 뭘 대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어려운 섹터 테마가 돼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국내외가 좀 약간 이제 어떤 법안 관련한 그런 프로세스, 뭐 플로우, 이게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은 좀 법안의 입법이 이런 게 좀 지연되는 그런 국면이고, 네. 미국 쪽은 또 일사천리로 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 접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밤에 뭐 예를 들면 서클 인터넷이 급등해갖고 오늘 좀 좋나 보다 해갖고 이제 장전에 막 하다가 본장 가면 이제 어느새 용두삼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는 저는 좀 그렇게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장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여기에 하나 이제 끼우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 종목들이 대체로 좀 동조화됩니다. 동조화되기 때문에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 노이즈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시원한 시세가 안 나고 있는 네. 네이버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관련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대내적인 어떤 스테이블 원화 기반의 이걸로 이제 촉발이 된 시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내적인 모멘텀이 다시 좀 재부각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속도가 좀 이제 붙었을 때 그랬을 때 좀 다시금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쪽 이슈만 가지고는 그렇게 강하게 시세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네. 이제 새로운 이슈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김태수 본부장님도 국내에는 이런 변동이 좀 있어서 그냥 서클 투자하시죠 이런 얘기하고 가셨는데 조성 본부장님도 일단은 국내에서는 약간의 이제 법안 이런 처리 문제라던가 해서 미국과 약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만쌤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넷플릭스 실전이 3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엄청나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냐라는 그런 질문은 감동을 느낄 정도의 실적은 안 나온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실적 잘 나왔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세를 조금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여전히 이제 넷플릭스 밸류 체인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제 K-pop 데모넌서스 이야기 드리면서 스튜디오 밀 이야기 해드렸는데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할 자리가 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IP의 기준으로 맞섰을 때는 아직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단일 IP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졌습니다. SMG 엔터가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스튜디오 미르 또한 비슷한 결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니플러스 한번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네. 단기 이슈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보는 거 까다로운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만든 애니 제작사가 굉장히 탑티어급 이제 다 성공시킨 애니 제작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시하기에는 일본 제작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것처럼 혹은 이제 흑백 요리사가 흥행한 것처럼 국내도 이런 일본 IP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콘텐츠들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플러스는 이제 국내 귀멸의 칼날 IP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이제 국내 개봉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수급 붙어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트레이딩 하셔야지 손절 라인도 혹은 이제 상방도 명확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애니플러스 여러분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따 인스 무료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룬 여러 가지 AS 종목군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주제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반도체와 올라갈 반도체와 올라가지 않을 반도체 안에 그것이 뭔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오셔서 카메라 들고 거기 밑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이따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꼭 한번 좋은 자료 많이 받아가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과 조성호 부장님과 같이 시장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